꿈과 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를 돕던 박수경 씨가 유 씨의 사망이 확인된 지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원인 규명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설립 5년째인 올해 첫 평가를 받는 서울 지역 14개 자립형 사립고의 재지정 여부가 오는 10월 발표되고 학교별 평가 결과는 현재 중2 학생이 진학하는 2016년 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내 혐한 시위에 대해 이웃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도 실추시키는 문제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소라의 노래입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를 돕던 박수경 씨가 유 씨의 사망이 확인된 지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대균 씨의 검거로 지난 5월 25일 검찰에 전남 순천 송치제 별장 급습 이후 6월 12일 순천 매실밭에서 시체로 발견되기까지의 유 씨 행적에 관한 미스테리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25일 오후 7시쯤 경기 용인시 상현동의 한 오피스텔 7층에서 은신 중이던 대균 씨와 일명 신엄마 신명희 씨의 딸이자 대균 씨 호위무사로 불리는 박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19일 프랑스 출국이 좌절되면서 도피를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5월 1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74일 만이다. 경찰이 오피스텔에 들이닥치자 대균 씨 등은 2시간여 동안 문을 잠근 채 버텼지만 강제 진입이 시도되자 문을 열고 나왔다. 대균 씨는 4월 22일쯤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 씨가 소유한 이 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외부 출입을 하지 않았다. 대균 씨 등이 숨어 지내는 동안 음식을 조달한 하 씨도 이날 검거됐다. 오후 9시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모습을 드러낸 대균 씨는 콧수염과 턱수염이 짧게 자라 있었고 수배전단 사진처럼 육중한 체구에 하얗고 통통한 얼굴이었다. 취재진 앞에 선 유 씨는 아버지 죽음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금 전에 알았다며 울먹였다. 심경이 어떤지 묻자 부모 자식 사이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중얼거리듯 답했다. 도주하면서 가족과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오피스텔에서는 5만원권 현금 1,500만원과 3,600유로, 쓰지 않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한 대씩 발견됐다. 외부 소식을 접할 TV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균 씨가 부친 사망 소식을 하 씨에게 들었지만 아닐 것이다라며 믿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인천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밤늦도록 대균 씨와 박 씨를 신문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사망 원인 규명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시신 수습 당시 경찰이 초동 대처를 소홀히 한 탓에 재수사에서도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저체온에 의한 자연사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유 씨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극물 분석과 질식사, 지병, 외력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분석했으나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가장 큰 관심사인 타살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유 씨 시신에서 추출한 간과 폐, 근육 시료를 일반 동물과 마약류, 케톤류 등으로 감정한 결과 양성 반응이 없어 독극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배제됐다. 목이 졸리거나 가격당한 흔적 등은 시신 손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했다. 서 원장은 질식사 및 지병 등에 의한 사망, 멍 등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분석했으나 시신이 심하게 부패하고 내부 장기가 소실돼 사인 규명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사인 감정에 참여한 이한영 중앙법의학센터장도 너무 많은 조직이 손상돼 사인을 규명할 만한 실마리가 전혀 없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사망 시점 역시 특정이 불가능했다. 다만 서 원장은 사진상 사망 10일에서 15일쯤 된 것 같다는데 그보다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당 시신이 유 씨가 맞다는 사실만은 의문의 여지 없이 재확인됐다. DNA 분석 외에도 좌측 대퇴골 길이와 추정신장, 왼쪽 둘째 손가락 끝마디 뼈 결손 및 넷째 손가락 변형, 금리 2개와 아래턱 치열 등이 유 씨 정보와 일치했다. 시신 발견 장소에서 수거된 소주병과 스쿠알렌 증거물에서도 유 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 센터장은 짧은 기간에 고도로 부패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테네시주에서 10일 만에 시신이 거의 100고라가 된 사례도 있다며 유 씨의 시신임을 거듭 강조했다. 타살을 뒷받침할 일부 원인이 배제되면서 법의학자들은 다양한 가능성 중 저체온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신몽 가톨릭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현장 사진으로 봤을 때 유 씨가 숨진 곳은 저체온사에 아주 합당한 현장이라며 날씨가 따뜻한 5, 6월에도 허기 상태이거나 비가 내려 체온이 떨어지면 저체온사로 사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호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해외 연구를 보면 저체온서 시신의 4분의 1이 옷을 일부 또는 전부 벗었다며 양말을 벗은 채 발견된 유 씨의 저체온서 가능성을 점쳤다. 국과수가 사인 규명에 실패함에 따라 공은 다시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유 씨 사인 등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신을 유족에게 넘기지 않고 국과수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설립 5년째인 올해 첫 평가를 받는 서울 지역 14개 자율형 사립고의 재지정 여부가 오는 10월 발표되고 학교별 평가 결과는 현재 중2 학생이 진학하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의 면접 선발권을 2016학년도부터 없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 선발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5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일반고 전성시대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자사고 정책에서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표는 일관되게 추진하면서도 신중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차 평가에서는 감사 결과 회계 부정으로 중징계를 받거나 교육과정 운영 부정으로 법규상 직권 취소 대상인 학교들도 모두 합격점을 받은 반면 2차 공교육 영향평가지표 시뮬레이션에서는 14개교 모두 지정 취소해야 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청은 1, 2차 평가지표를 고려해 자사고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해 평가를 하고 원서 접수 전인 10월 말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나머지 11개 자사고의 평가 결과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올해 중3 학생들은 현재와 같은 입학 전형을 하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앞서 25개 전체 자사고를 상대로 9월 중순까지 일반고 자진 전환 신청을 받고 신청 학교엔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입시엔 교육부와 협의해 150% 추첨 플러스 면접으로 돼 있는 자사고 선발 방식을 전원 추첨 형식으로 전환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다음 달 1일까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도록 한 데 대해 가능하면 징계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12월 말까지 최대한 징계 조치를 안 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내 혐한 시위에 대해 이웃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도 실추시키는 문제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25일 방한 중인 마스주의 요이치 도쿄도지사를 청와대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도쿄도 차원에서 우리 동포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도쿄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극우 보수단체들이 벌이는 반한 시위에 대한 우려를 도쿄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앞서 마스조의 지사는 일본 내 일부의 증오 발언은 매우 부끄러운 행위라며 이런 발언이 계속되면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재임 중 한국인 등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 정치 지도자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영토는 국민의 몸이고 역사는 국민의 혼인데 혼이 상처를 받으면 근본이 흔들린다며 정치가 두 나라 국민 우정을 소원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양국이 진정한 신뢰관계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일본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양국 관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지사님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고노다마 재검증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선 군대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라며 양국이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스조의 지사는 박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방한 전 아베 총리에게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건의했고 아베 총리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이번 접견에선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는 의제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장훈의 없다.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는데 가슴은 왜 1년 칠고 더 버린 건지
모습을 애써 지워내려 술을 마시고 크게 웃어봐도 여전히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웃어야 할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난다. 바보같이 널 보내놓고 하루를 못 견뎌 그리워한다. 네가 없이 난 숨 쉴 수 없다. 너 없는 삶을 견딜 수가 없다. 네 옆자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딴 데 갈 수도 없다. 여전히 내 눈은 너를 기억한다. 울어야 할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다. 운명처럼 널 만나놓고 지키지 못한 날 원망한다. 네가 없이 난 숨 쉴 수 없다. 너 없는 삶을 견딜 수가 없다. 네 옆자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딴 데 갈 수도 없다. 오늘 하루는 헤어진 어제보다 눈물이 난다. 자꾸 눈물이 난다. 너 아니라도 사랑할 수 있다. 어쩌면 다시 웃을 수도 있다. 남은 시간 널 잊고 살겠지만 하지만 너 없이 네가 없이 나는 없다. 계속해서 정치면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24일 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를 찾아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떤 법도 우선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야당의 단판 요구에 25일 답을 주겠다던 청와대는 하루 종일 침묵했고 새누리당은 세월호 피해자 보상 대상 문제를 갑자기 꺼내들며 본질 흐리게 나섰다. 박영선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4일 밤 10시 30분께 청와대에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할 시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을 약속 이행을 국민의 뜻으로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조 정무수석은 25일 새벽 1시 박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반드시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전화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그와 관련해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배상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며 본질을 왜곡하고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의 안을 보면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생활비를 종합적,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념사업회 설립, 진상조사위 활동 등을 합치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원인을 진상규명이 아닌 보상규모로 돌려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이 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막판 쟁점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조사위원회 위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주자는 종전 주장에서 물러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권을 강화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6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사자회동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 이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맡아온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장과 전해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간 이후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에 한정하여 진행하고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만 통과시킬 것을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맞받아쳤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 비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50%를 기록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로 해석되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40%에 그쳐 3주 만에 다시 최저치로 떨어졌다. 유병헌 사체 발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당국 무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갤럽이 25일 공개한 7월 4주 주간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44%에서 4%포인트 떨어진 40%로 조사됐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지명자 사퇴 파동 직후인 7월 1주 40%를 기록한 이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지지율이 다시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부정평가 비율은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 상승한 50%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인 6월 4주 48%를 넘어서는 취임 후 최고치다. 부정평가 응답 이후로는 인사 잘못, 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 세월호 수습 미흡, 소통 미흡, 원활하지 않은 국정 운영 등을 들었다. 한국갤럽은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았지만 진상규명이나 특별법 처리에는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병헌 사체 발견으로 검경 수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비판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추가로 느낀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병헌 수사 참사가 다시 국정 지지율 위기를 불러온 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에서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5%였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수도권 세 곳에서 잇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지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공천 파동과 권은희 도덕성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야권 입장에선 국면 전환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 후보직 사퇴의 골든타임도 지나 단일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후보 단일화는 야권 지지층의 분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데 이견은 없다. 야권 단일화가 세월호 참사 100일 유병헌 사건과 시기적으로 겹쳐 정부 여당 심판론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도 야권에는 다소 유리한 국면이다. 윤희웅 민정치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야권 입장에서는 투표해볼 만하다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계기로 이번 단일화는 그 시점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당장 야권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이 몰려있는 수원 정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후보와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5% 안팎의 지지율을 얻어온 정의당 천호선 후보의 사퇴는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단일화 바람이 야권 지지층에만 한정될 경우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서울 동작을의 경우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됐지만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에게 10%포인트 가까이 뒤지는 여론조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동작을 선거는 이미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대부분 반영돼 판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야권 연대는 야권 내부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는 틀이다. 단일화 이벤트에 혹해 중도층이 표를 찍어주던 시대는 지났다고 평가했다. 야권 연대 이벤트의 반복에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도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선거 코앞에 두고 전략 공천을 한 후보가 돌연 사퇴하고 당 대표라는 사람이 양보하고 이런 쇼가 매번 반복되니 정치적 야합이라는 새누리당의 비판 논리가 국민들 사이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가 투표용지 인쇄 시점을 넘겨 이뤄지면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퇴한 후보들의 경우 후보의 정당 기호와 이름 옆에 사퇴라는 표시와 더불어 투표소에 안내문이 따로 붙긴 하지만 유권자들의 혼란과 사표 발생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가 선거일 3일 전에 사퇴했지만 무려 15만 표가량 사표 처리된 적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연대가 새누리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선 도리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원 병의 경우 여당세가 강한 지역이라 도리어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는 순간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센터장은 야권으로서는 후보 단일화에만 그쳐서 안 되고 무당파를 설득시켜 투표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730 재보선 사전투표 첫날인 25일 투표율은 3.13%로 지난해 4.24 재보선과 1030 재보선 사전투표 첫날의 1.71%, 2.1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최우섭이 부릅니다. 세월이 가면.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기업의 업무용 토지 구입도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구입한 토지로 사업을 하면 고용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기간 안에 투자나 임금,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이 쌓아놓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임금, 투자로 돌리기 위해 새 경제팀이 마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투자세 공제 적용을 받는 설비 투자만 투자 개념에 넣을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용 토지도 포함시킬 여지가 있다며 특히 물류기업 등은 사업용 토지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그해 얻은 이익에서 투자 임금 증가분, 배당을 뺀 금액에 특정 세율을 적용해 구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1,000억 원의 이익을 얻고 투자 임금 증가분 배당으로 600억 원을 사용했다면 400억 원이 과세 대상이다. 사업용 토지 구입도 투자로 인정하면 과세 금액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당장 재개에 주목을 받는 곳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다. 3, 4조 원가량인 이 땅을 매입하면 웬만한 재벌 대기업들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한 과세를 사실상 피할 수 있게 된다.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한전부지를 신사업과 호텔 등으로 개발하고 삼성은 복합 유통단지로 개발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한전부지 외에도 최근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줄이거나 지방 이전 때문에 내놓은 알짜 부동산들이 많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매물로 내놓은 121개 부지 중 아직도 48개 부지가 팔리지 않았다. 대기업들이 이들 부동산을 매입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배당이나 임금 등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주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인데 사업용 토지 구입은 그런 측면에서 애매한 구석이 있다며 재벌 특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가계소득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내수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늘면서 가계소득도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과 7개월 만에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돌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014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임금과 가계소득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분기엔 근로소득이 1.7%였는데 2분기 2.5%, 3분기 2.9%로 증가해 가계소득도 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업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득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임금이 빠르게 느는 등 저소득층 소득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득 5분위 배율도 낮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에 비해 얼마나 많이 버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표가 낮을수록 차이가 적다는 얘기다. 10여 개월째 이어진 1%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안정세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지표를 종합해 내린 총평은 우리 경제가 2년여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에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정부의 눈이 천양지차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있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임금이 오르지 않아 가계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졌고 내수 침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대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번 발표에선 계속되는 저물가가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의 발표 사이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우리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연한 인식 차이다. 기재부 역시 최근 발표에서 그동안 잠재적 위험 요인이었던 구조적 문제가 표출된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문제가 일시적 사안 때문에 비롯된 건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먼저 정한 뒤 논리를 만들기 위해 경제 상황 진단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임금을 더 주라는 식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 진단을 종전과 달리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금융권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3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그동안 LTV 85%까지 허용됐던 상호금융에 남아있던 잔액이다. 정부가 LTV 규제를 금융권역과 관계없이 70%로 일원하기로 한 만큼 대출 만기 시에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의 전체 주택담보 매출 405조 원 중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7조 원이었다. 구간별로는 70% 초과 80% 이하가 31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80% 초과 90% 이하가 3조 9천억 원, 90% 초과 100% 이하가 1조 1천억 원을 차지했다. LTV 100%를 초과한 대출도 1조 원에 이른다. 현재 주택 경락률이 81.7%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LTV 80%를 초과하면 은행이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워진다. 업권별로는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은 상호금융이 21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여전사, 보험, 저축은행 순으로 비은행권 비중이 66%를 차지했다. 정부는 70% 초과분은 기존 대출 한도를 인정하며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 하지만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대출은 고스란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 당장 혹은 향후 하락세로 돌아서는 경우다. 은행의 경우 LTV가 50에서 60%에서 70%로 대폭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꼭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경우 집값 하락 시 손실폭이 지금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물론 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비교적 건전하던 은행권 대출까지 부실로 전락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승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물어본다. 마주쳤을 때 도망치지 않으려 피해가지 않으려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그럼 나이어왔는지 나에게 물어본다 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푸른 가슴에 그 꼬마 아이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니 어른이 되어간 사이 현실과 마주쳤을 때 도망치지 않으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지난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지금도 강풍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요.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특히 경상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은 10시 30분을기에 강풍특보가 풀리고 지금은 강풍주의보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발효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바람이 강하게 분 이유는 10호 태풍 마트모가 어제 열대 저압으로 변질이 되고 이후로 저기압으로 북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강풍이 동반됐습니다. 이 때문에 비도 조금 더 내릴 텐데요. 지금 중부지방은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 제주도 지방은 산발적으로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에도 소강 상태에 들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를 예상하고 있고 내일은 제주도 지방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다시 받게 되면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비의 양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오늘, 제주도 지방은 내일까지 5에서 20mm, 나머지 비 예보 구역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 사이가 될 텐데요. 전라남북도 지역에 또 제주도 지방의 폭염특보는 10시 30분에 모두 풀리고 지금 폭염특보는 경상남북도 지역만 남았습니다. 대구와 포항, 울산 등은 34도, 강릉, 광주, 제주는 33도, 부산 30도, 서울 27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1도, 자정 이후 지금까지 서울에는 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운행하는 열차는 주말답게 미리 좌석을 확보하신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답게 지난주 토요일보다 예매율이 더 높고요. 하행선 열차 중에는 청량역에서 강릉 방면으로 운행하는 태백선이 밤 10시와 밤 11시 때 배차된 두 편의 무궁화 열차에만 좌석이 각각 50에서 100석가량씩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과 장항선, 전라선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열차를 이용하시기까지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한 오후 5시나 6시 대 열차 이후로 준비된 일부 열차에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경부선과 호남선,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열차의 하행선 열차 역시 예매율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주로 오후 1시나 2시 대 열차 이후 부분적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상행선 열차도 대부분의 구간들은 일부 열차의 예매율이 높습니다. 특히 경부선은 부산역이나 진주역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출발하는 몇 편의 열차에는 자리가 매진됐거나 잔여석이 30석 정도로 적게 남아있는 열차가 눈에 띄고요.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과 태백선은 저녁 6시 이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오늘 같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열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집니다. 참고로 이 열차는 평일에는 청량역에서 출발하고 또 청량역까지 운행하는 상행선 열차도 몇 편이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또 공휴일에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용산역에서 출발하고 또 상행선 열차는 용산역까지 도착을 합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신문 계속해서 사회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5일 투표율이 이전 재보선의 사전투표 때에 견주어 가장 높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 첫날 사전투표율이 3.13%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재보선 땐 사전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4시였는데 당시 첫날 투표율은 각각 1.17%와 2.14%로 이번 사전투표의 같은 시각 투표율보다 낮았다. 이는 730 재보선을 치르는 곳이 15곳으로 미니 총선급이어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고 상당수 지역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된 6.4 지방선거 때보다는 투표율이 낮았다. 지역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순천 곡성으로 5.72%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서가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의 고향인 곡성 지역 투표율은 9.56%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재보선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서울 동작을의 투표율도 3.97%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74%를 기록한 부산 해운대 기장갑이었고 권은희 논란으로 새정치연합이 홍역을 치른 광주 광산을의 투표율은 1.85%로 두 번째로 낮았다. 한겨레신문 기사였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은 폐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7%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2.9%로 3분의 1에 불과했다. 응답하지 않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16.4%였다. 시교육청이 한길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18일에서 19일 진행된 조사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이유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이 가장 많았다. 입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일반고의 평판과 이미지가 나빠져서 가까운 학교에 못 가고 통학거리가 멀어져서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 이유 중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공부할 수 있어서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등이 꼽혔다. 반면 서울자사고 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자사고 무력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자사고 폐지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자사고 재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학교법인, 교장연합회, 총동문회 등과 함께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만 망치지 말고 일반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달아서 낯익은 벽 기대보며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내가 보여.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
한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 부은 내 가슴이 밤하늘에 외쳐본다 이 거리는 널 기다린다고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오늘의 신문 계속해서 국채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4일 가자 지구의 유엔 학교 시설을 포격해 유엔 직원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사상자들은 17일째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유엔이 운영하는 건물 안으로 대피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전했다. 판기문 사무총장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여성과 아이들, 유엔 직원을 포함한 다수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격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와중에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시작된 이래 유엔 시설이 피격당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스라엘은 유엔 학교는 목표물이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오히려 하마스 로켓에 의해 파괴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 10,000명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 도중 사망자가 발생했다. 팔레스타인 당국과 의료진에 따르면 최소 10,000명가량이 참여한 이 시위에서 모하메드 아라라즈라는 남성이 시위 진압에 나선 이스라엘 군경과 충돌해 총에 맞아 숨졌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24일에만 115명이 사망하는 등 18일째 계속된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으로 25일 현재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815명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팔레스타인 사망자의 80%가량이 민간인이며 이 중 대다수는 여성 또는 아이들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희생자는 군인 32명을 포함해 34명이다. 이스라엘은 휴전 여부를 논의 중이다. AP통신은 익명의 이스라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안보 내각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휴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상공격 확대도 선택지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 항공안전청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노선 비행금지 결정을 해제했다. 유럽 항공안전청은 22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이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서 1.6km 떨어진 곳에 떨어지자 미국 연방항공청 FAA와 함께
자국 항공사들의 텔아비브를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을 자제하라고 권유했다. FAA도 23일 밤 늦게 운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지구촌에 항공안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3건의 여객기 추락 참사가 꼬리를 물면서 탑승자 460여 명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짧은 시간에 비행기 추락으로 이처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 때문에 올 들어 여객기 사고 희생자가 벌써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공포와 충격에 빠진 각국의 항공업계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24일 새벽 아프리카 서부 지역을 비행하던 알제리 항공 여객기의 실종 사건은 116명의 승객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대참사로 판명났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사고대책본부는 25일 불에 타고 산산이 조각난 사고기 잔해가 말리 북부에서 발견됐다며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51명의 승객이 탄 프랑스의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도 엘리제궁에서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사고 현장을 보전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프랑스군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여객기 잔해는 부르키나파소 접경에서 50km 거리인 말리 중북부 고시 지역에서 발견됐다. 잔해 주변에서는 불에 탄 채 흩어진 일부 시신도 발견됐다. 이 지역이 국제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의 북아프리카 지부 활동 무대인 탓에 애초에는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기가 악천후에 따른 시야 확보 문제를 이유로 항로를 급선회한 직후 해당 지역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일었던 점에 미뤄 기상 악화로 인한 추락의 무게가 실린다. 베르나르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객기가 땅에 충돌하면서 파괴됐다면서 피격 가능성을 작게 봤다. 프레데릭 퀴빌리의 프랑스 교통장관도 사고기 잔해가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며 이는 날씨나 기술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객기가 추락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국들은 테러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한 어떠한 가설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17일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298명이 사망했다. 23일 대만에서는 푸싱항공 소형 비행기의 비상 착륙 사고로 48명이 숨졌다. 항공기 사고 기록 기구는 이를 포함한 올해 1월에서 7월 항공기 사고 사망자를 991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와 2012년, 2011년 수치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개인, 법인 비행기와 군용기 사고를 뺀 민항기 사망자만 줄여도 686명에 달한다. 1990년대 후반까지 한 해 평균 항공사고 사망자가 1,000명에서 2,000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항공사고가 줄어드는 추세라지만 항공기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 들어 항공산업계가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항공기 위치 추적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데 드는 비용과 각국 영공의 치안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191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 유엔사나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카오는 다음 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 민간항행서비스기구, 국제공항협의회 등과 함께 분쟁 지역 상공의 안전확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격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24일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AFP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 안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더 강력한 다중 로켓 발사대 등을 우크라이나 친러 분리주의 반군에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스티브 워런 대령은 명백한 군사적 긴장 고조라고 비판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군의 포격이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됐으며 피격 이후에도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배치된 러시아군도 15,000명으로 3,000명이 늘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토 중인 대러 신규 제재가 러시아에 돈줄을 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8개 EU 회원국 대사들이 검토한 집행위원회의 신규 제재안에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러시아 국영은행의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투자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은행의 주식과 채권을 신규로 사들이는 게 금지되기 때문이다. 신문은 자본시장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러시아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자금 공급 능력도 제약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가 러시아의 역내 자본시장 접근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 국영은행들은 지난해 전체 자금 수요 158억 유로의 거의 절반을 유럽 시장에서 조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번 제재안은 앞서 미국이 추가 제재 대상에 가스프롬방크와 국영 대외경제개발은행 등 은행 2곳만 포함시킨 것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평가했다. 한편 호주 페어팩스 미디어는 25일 피격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네덜란드와 호주,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등 5개국이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군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25일 청일전쟁 발발 120주년을 맞아 중국 언론들이 당시 일본의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를 대거 쏟아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중국은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일본을 포함한 열강의 국토의 상당 부분을 점령당하는 등 사실상 만국의 치욕과 고통을 당했다.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으로 일본과 갈등 중인 상황에서 굴욕의 역사를 조명해 민족 단결과 항일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화시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과학기술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일전쟁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청일전쟁을 계기로 중화민족이 당했던 고난과 희생은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것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 강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일본이 당시 과학기술 발전에 힘써 강국이 됐고 이로 인해 청나라 군대가 패배한 것이라며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낙후한 봉건 독재체제 탓이었다며 계속적인 개혁을 통해 강한 정부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청나라 서태후는 청일전쟁 발발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비상시기에 자신의 환갑잔치에 거액을 투자했다며 전쟁은 썩을 대로 썩은 체제를 가진 봉건 제국이 무너지는 임계점이 됐을 뿐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은 당의 지배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해 민족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가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에 대한 주권 강화 여론도 고조됐다. 명보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청일전쟁 발발 120주년 학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우익에 대한 경계를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류정용 칭화대 교수는 청나라는 패전의 대가로 다오이다오를 일본에 바쳐야 했다며 중국이 굴욕의 청일전쟁을 기리는 것은 다오이다오가 중국의 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데이브레이크입니다. 들었다 놨다. 너를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내 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조심해 어떻게 하면 네 맘을 답답해진 내 맘을 쫄깃해진 심장이 나 어쩌면 좋아 가까워졌다 점점 멀어져가는 이상해 울다가 웃다 나 좀 내버려둬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녀는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관심 없는 듯이 외면했지만 너의 눈빛 하나에 너의 손짓 하나에 바짝바짝 말라버려 나의 입술은 멀어져가다 다시 다가와주는 오늘도 울다가 웃다 점점 짜증이 나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녀는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yeah.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내 맘속에 줬다 놨다 줬다 놨다 가져둘 수 있을까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이어서 사설입니다. 박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약속 지켜라 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이 안산에서 국회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이틀간의 도보 행진을 벌였다.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 발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진이다.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 비극을 올바로 성찰하고 그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나라를 새롭게 바꿔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치유는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재발 방지책 마련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은 다음에야 가능하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가 막중한 이유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가 쟁점이 되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사법체계를 흔든다며 길싸고 반대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능과 부실이 핵심 조사 대상인 만큼 조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강력한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질적 수사권이 없는 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을 간절히 바라는 것도 단순 조사기구로는 세월호 진실이 덮여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원회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거나 특별검사를 병행하되 특검 추천을 야당이 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은 절대 불가만을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제한적 수사권 부여에도 펄쩍 뛰는 건 성역 없는 조사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일 게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 청와대가 수사 대상에 오르는 걸 아예 차단하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문제는 새누리당의 손을 떠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야당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째 되던 날 청와대에서 가족 대표단을 만나 세월호 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사흘 후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겠다고 다짐했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세월호 100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오죽하면 정부의 대응 실패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벌일까 싶다. 박 대통령은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가 말한 세월호 이후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세월호 특별법부터 제대로 만들어지느냐에 달려있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려면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60.7%였고 반대는 22.9%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교육계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여론조사는 서울시민 대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이냐다. 서울 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자사고 쪽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당장 내년도부터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문 열흘 전까지는 자사고의 청문 개최를 알려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밟아야 할 순서가 많다. 현재 중3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일 것이다. 자사고도 재단과 학부모 등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5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점을 2016학년도로 연기한 것은 유연한 대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사고 입시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 자사고의 성공적인 일반고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추천 방식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1년 전 추진했던 정책이다. 하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1단계에서 모집 정원의 1.5배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선발토록 해 오히려 자사고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교육감이 그런 교육부의 원안을 다시 살려보자고 나섰으니 교육부로서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전면 추첨제가 되면 우수 학생을 선점할 기회가 줄어드니 자사고 처지에서도 유지냐 전환이냐를 놓고 원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조 교육감으로서는 시간도 벌고 유효한 정책적 수단도 얻게 됐으니 주어진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주길 바란다. 한겨레 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나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이어서 문화면 기사입니다. 장애인이 공부해서 뭐하냐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세월호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사람마다 그 정도와 감각의 시간은 다르다. 이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나의 경우 삼풍백화점 사건 때는 지인의 가족이 사망했지만 세월호 희생자 중엔 연관된 이가 없다. 두 사건의 비교를 차치하고 개인적으로는 세월호가 훨씬 충격적이었다. 가족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독후감은 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독자의 상황이 책의 의미를 정한다. 내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 노들 장애인 야학 20회 이야기가 그랬다. 나는 10여 년 전 노들 야학에서 몇 차례 강의한 적이 있고 그때 감동을 쓴 적이 있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 운동과 만났을 때 그들을 타자화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 내용이 장애인 비하가 아니라 깨달음, 죄의식, 배움이었지만 어쨌든 내 기준에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노들 야학은 장애 성인의 교육기관으로 노들 들판이란 뜻이다. 식사하셨습니까? 연애하고 싶은 장애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장애인은 알기 어렵다. 장애인이 공부해서 뭐하냐? 책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폭력과 지난한 투쟁도 성실히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무엇보다 공부의 의미에 공감했다. 대학에 가고 싶은데 내가 왜 공부를 안마사를 하면 될 텐데 라며 만류하는 교사, 부모, 친구들 때문에 고민하던 고3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공부해서 뭐하냐? 이런 얘기 나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사회운동단체에서 상근하다가 30살에 일반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그때만 해도 따까리가 왜 공부를 에서부터 변절자라는 비판까지 들었다. 내가 다른 성별, 나이, 계층이었어도 그런 말을 들었을까? 사회운동에 회의가 들어서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나는 공부를 하면서 진짜 운동권이 되었다. 공부의 필요와 의미는 본인이 정하는 권리다. 사람들은 진학 차원이 아니더라도 공부해서 손해볼 일이 없다. 인간은 평생 공부해야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부나 장애인이 공부하고자 할 때는 태도가 다르다. 이들은 사람이라기보다 역할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하는 일은 사회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간은 사회의 것이다. 근대 초기 미국에서 초등학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도 주부와 노예는 예외였다. 인간은 스스로 대단한 문명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차별의식은 문명의 몇 배를 앞서간다. 장애인이나 여성이 자기 언어를 갖는 것은 지식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전복적인 행위다. 사회적 약자에서 공부는 취업, 성장 등 당연한 의미 외에 자신의 삶과 불일치하는 기존의 인식체계에 도전하는 무기가 된다. 우리는 운동이 없는 배움이 없는 운동에 대해 운동의 이름으로 맞선다. 장애인에게 공부의 의미는 이동, 관계, 투쟁,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다. 장애인은 공부해도 어디 가서 써먹을 데가 없다는 생각은 현실과 정반대다. 공부야말로 사회적 약자가 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언어는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30살 이후 나는 이를 억압하거나 비웃거나 불편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인간성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사회는 학습과 사회운동을 분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단체 상근자들은 공부할 필요, 조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공부는 전문가 의견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실무자와 전문가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사회운동, 회사, 관료 조직을 막론하고 전문성 없는 실무자와 현장 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걸어다니는 재앙이다. 이들의 결과가 세월호다. 나는 이 글을 3가지 버전으로 썼다. 애초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저자에게 미리 점검을 요청했는데 많은 지적과 오해가 있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장혜진의 내게로.
그래서 따라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그래 그렇게 다가와 내가 여기에서 기다릴게 숨이 찰 땐 걸어오렴 힘이 들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 마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겐 소중해 조금 늦는 것 좀 상관없어 내가 지쳐있을 때 네가 기다려준 것처럼 내가 여기서 힘을 내봐 숨이 찰 땐 걸어오렴 힘이 들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 마 다음 소식입니다. 25일 첫 기초연금이 지급됐으나 탈락 또는 감액된 노인의 실망과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A씨는 최근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다가 크게 실망한 채 발길을 돌렸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게 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들이 최근 일자리를 구해 월 90만 원을 받는데 A씨가 매달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2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일하는 노인도 받는다던데 나는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라 마치 벌을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노인들의 기대 속에 25일 첫 기초연금이 지급됐지만 일선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는 A씨처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20만 원 미만을 받은 노인들의 불만도 터져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달 만 65세 이상 노인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됐지만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2만 3천 명은 탈락했다. 탈락 사유는 소득 재산 증가로 지급 기준을 초과한 2만 2,183명, 3,000cc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보유자 1,621명, 자녀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196명, 고액 골프 회원권 보유자 25명 등이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도 소득 재산이 증가하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됐지만 기초연금은 최대 월 9만 9,100원이 지급됐던 기초노령연금보다 수급액이 2배가량 많고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탓에 유독 탈락 감액된 노인들의 불만이 큰 편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 관계자는 나는 집만 있을 뿐 돈 넣을 것도 없는데 왜 주지 않느냐. 내가 젊었을 때 일해서 적립한 국민연금을 받는 건데 왜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깎느냐며 항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며 신청만 하면 모두 20만 원을 받는 줄 알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인 자녀 명의의 집에 살 경우 무료임차 소득으로 계산되는 등 기초노령연금 때는 없었던 소득 인정인 산정 기준이 새로 생겨 발생하는 혼선도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똑같은 집이라도 아들이나 딸과 함께 살면 탈락하는 데 반해 사위나 며느리 명의의 집에 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며 집 때문에 탈락한 노인의 자녀가 전화해 집 주소 옮기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씨처럼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의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지금껏 본인들이 빈곤 노인을 위한 제도인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탈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는 재판에 넘겨진 유씨 계열사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은 대균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아버지 유 씨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대균 씨가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료 지출 명목 등으로 계열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수사 중이다. 혐의 액수는 모두 56억여 원이다. 유 씨 1291억 원, 차남 혁기 씨 559억 원, 장녀 섬나 씨 492억 원에 비하면 액수는 적다. 유 씨 후계자 격인 혁기 씨와 달리 대균 씨는 계열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대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그러나 대균 씨는 4월 19일 프랑스 출국에 실패한 다음 날 도주했고 검찰은 5월 1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대균 씨의 횡령 배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대균 씨는 유 씨 및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와 공모해 상표권 사용 명목으로 2001년부터 지난 3월까지 매달 매출액의 0.75%씩 총 18억 8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2007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신이 대주주인 아이오나이 홀딩스에 5억 3천만 원을 지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김현철의 그런대로 전해드리면서 7월 26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경환,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